자, 그 다음에는 114페이지의 효율적 시장 이론이에요. 얘네는 시험상에서 이제 꾸준히 언급이 되는데, 지금 배웠던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있죠? 예, 그거 할 때 같이 물어봐요. 근데 제목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나오면 앞에 배웠던 내용만 물어보겠다는 얘기고, 부동산 시장에 관한 것을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러면 얘들 포함해서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라는 제목을 달고 나오면 포괄적으로 물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주택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면 주택 정책에 관한 걸 물어본다는 얘기고, 부동산 정책에 관한 내용이다 그렇게 나오면 토지 정책, 주택 정책, 조세 정책을 포괄적으로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제목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답을 찾을 때 제한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포괄적으로 내가 정리가 돼서 답을 찾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용은 당연히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게 어려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에 대한 이해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효율적 시장 이론에 대한 개념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시장의 효율성이라는 건 뭐를 지칭했어요? 응? 처음 본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응? 어떤 새로운 정보 있죠? 네, 이게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도 있죠? 즉,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가 주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 있고, 그게 상대적으로 더딘 시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효율적 시장이라는 거는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부동산 시장은 새로운 정보가 발표가 되죠? 그럼 가치에 바로 반영이 돼야 안 돼요? 반영이 돼야 안 돼요? 아니, 박천여, 소신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돼요라고 얘기했다가 두 번째 물어볼 때 본인만 반응이 있어서 내가 한 번 더 물어봤는데 본인이 죽으면 따라 죽일 거 아니야. 반의 정서가 그렇다고 누구 한 사람이 천창을 세게 하면 나머지는 끌리듯이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다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야, 저 사람이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저게 답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입을 다물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효과가 효과가. 새로운 정보가 지체 없이 가치에 반영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정부가 오늘 아침에 여기 일대를 관광 특구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죠. 그럼 이 동네 시세가 어떻게 돼요? 바로 유동을 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는 발표되는 정보까지만 반영을 해준다는 거예요. 발표되지 않는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확인되지 않는 루머나 소문에 의해서도 시세가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현재 공표되는 것까지는 반영이 되는데 공표되지 않는 사실까지는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네? 이거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 답이 이걸로 나왔다고요. 뭐를? 시장의 효율성이나 이래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에. 그래서 여기서 일단 기억해야 될 거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유형.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있죠? 네. 예. 그래서 거기 114페이지에 하나를 가면은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유형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세 가지. 약성이 있죠? 네. 약성은 현재 시장 가치 있죠? 과거의 역사적인 정보 있죠? 예, 이게 반영되는 시장이 무슨 시장? 약성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과거의 정보를 매개로 한 분석을 무슨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는 건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식 투자하잖아요, 주식 투자. 어?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주식장에서는 특정한 종목의 매도 또는 매수 타이밍을 쓸 때 이걸 활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주가가 과거에 어떻게 움직임이 발생을 했는지를 보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언제 팔 건지 언제 살 건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26년 4월, 25년 4월, 24년 4월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S전자가 있을 때 상한가가 있고 하한가가 있어요. 상한가 치다가 하한가 바닥을 쳤다가 다시 상한가 올라갔다가 바닥을 쳤다가 다시 상한가 올라갔다가 바닥을 칠 때 매년 4월을 기점으로 반등해서 상한가 친 거예요. 지금 4월을 앞두고 있죠. 이 기업의 주가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알 수 없다가 정답인 거예요. 이거는 과거의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과거는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4월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매수 주문을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더라도 그때 투자한 사람들은 큰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알고 투자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과거의 움직임을 갖고. 그러나 이 점에서 이 기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쭉 이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를 가지고 투자해봐야 큰 이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투자하면 투자자가 투자하면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다? 정상 이유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다가 뭐가 플러스가 되면 정보, 현재라든가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하면 무슨 이윤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중강성은 어디까지의 정보가? 현재 정보. 현재라는 거는 이미 시장에 공표된 사실 있죠? 이거는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기초로 분석하는 거를 무슨 분석? 기본적 분석은 뭐를 지칭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기본적 분석은. 아니, 설마 다음 주 토요일만, 다다음 주 토요일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치맥 파티 한다고 그날이 빨리 와야 되는데, 이거 자꾸 해야지. 이거 빨리 해야지. 빨리 정리하고. 이 바닥에 뜰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바닥에 오래 있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적성할 때 떠나야지. 그죠? 내년을 목표로 뛰나요? 올해 시험은 그냥 워밍업을 하고, 자,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투자자 있죠? 투자자는 S전자가 시장에서 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이게 시장 가치예요. 주당.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1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주당. 이게 투자자의 투자 가치예요. 그러니까 시장 가치는 시장에서의 무슨 가치고, 이거는 투자자의 주관적 가치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분석해 봤을 때 얘는 8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나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투자 가치하고 시장 가치를 비교할 때. 그런데 실상은 이 투자자가 분석한 거는 현재 시장에 알려진 사실 갖고 분석해서 이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에 투자해서 이익을 낸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손해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건 기사화가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는 성공 사례만 계속 어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할 거 아니에요, 계속. 야, 옆집 투자해가지고 얼마 벌었다는 거, 누가 투자해서 전 재산을 날렸다는 이런 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투자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선택한 거는 이미 S전자의 성장성과 안정성과 수익성을 다 반영한 지가체가 현재 주가라고요. 근데 기업보다도 자기가 더 우수한 정보를 갖고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알려진 거 가지고 투자해봐야 투자자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슨 이유?
이것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S전자의 고위층하고의 인맥이 있어서 미래 우수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이 사람도 무슨 면을 얻을 수 있어요? 초과이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내부자 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거예요. 한 단어만 들어도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안 되면은 이 사람들이 주가를 공모해가지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워서 이익을 보겠다는 집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걸리면은 엄벌을 처하게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주가를 부양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면 팔아버리거든요. 그럼 누가 손해봐요? 개미 투자에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성과 중강성 시장에서는 초과이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초과이를 이거 비켜줘야 돼? 초과이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얻을 수 있는데 이걸 잘 보시면 정보가 매개되지 않고서는 초과이를 얻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현재나 미래의 우수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정상유입밖에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현재잖아요. 현재는 뭐를 랩하고 있어요? 과거를 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강성이라고 얘기할 때는 현재 안에는 과거의 정보도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강성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모든 정보가 반영이 돼 있어요. 그죠? 공표가 된 것이든 공표가 되지 않은 것이든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돼 있고 이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투자하게 되면 무슨 이유만? 여기 이 시장에서는 초과이익을 왜 얻을 수가 없어요? 강성에서는 정상이익만 얻을 수 있고 초과이익은 얻을 수가 없어요. 왜 초과이익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시장에서는 이게 의미가 없잖아요. 모든 정보가 다 반영되어 있는데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모든 정보가 다 반영이 되는 시장이에요. 이 시장들에서 초과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정보가 매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물어본 거예요. 약성에서 과거의 정보 있죠? 이걸 가지고 투자해서 이렇게 초과이익을 획득하게 되면 획득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약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거는 약성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성은 이 정보를 매개로 투자해서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유만 획득했을 때가 약성이라는 거예요. 초과이익을 획득하면 그 시장은 이미 약성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중강성도 마찬가지겠죠? 이거를 매개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으면 이 시장은 중강성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틀린 지문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약성 시장에서 과거의 역사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강성에서도 현재 공표된 사실을 매개로 투자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틀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네도 정보를 이용해서 초과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틀리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시장은 무조건 무슨 이유만? 정상 이유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출제자들이 선호하는 거예요. 약성과 중강성과 강성의 성격을 알고 있느냐? 그죠? 그럼 부동산 시장은 어디까지만 나타나요? 여기까지만 중강성. 미래 정보는 반영이 안 돼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를 다 포함하는 게 강성인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은 강성을 지칭하더라 이렇게 설명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나와 있죠. 네, 할당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알려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 이 방에 또 단톡방이 있죠. 여러분들이 오기 전에 서로 대화를 나누나 봐요. 야, 오늘 개론 수업이다. 뭘 물어보는 간에 응답하지 말자. 학교 선생은 물어보고 대답이 없으면 혼자 대답하더라. 그러니까 한 5초만 버티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윤 총각이 오늘 표정이 여유가 있네. 딴 데 같으면 긴장해서 커피 갖다 놓고 반도 못 마셨는데 오늘 거의 다 마시겠네. 선생님이 자꾸 물어보는 거는 기억을 두들기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알려줬는데 똑같은 이 단원이 나와서 물어보는데 반응은 없어요. 그 기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뭔가는 메모를 해놨는데, 그죠? 그게 왜 메모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그 자꾸, 그리고 들으면 또 알 것도 같은 거야. 희한하게 돌아서면 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못 느끼나요?
이따 수업 끝나죠? 집에 갈 때 오늘 배운 것의 50%를 이 교실에 두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1층에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 도착해서 뒤를 돌아보면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나머지도 여기다 두고 나온 거예요. 한 20% 가지고 집으로 도착했죠. 집에 도착해서 이것저것 정리하고 자리에 책상에 앉으면 오늘 배운 게 가물가물한 거예요. 그죠?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깔끔해져요. 모든 게 아주 깔끔해지고 신선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매일 비워내고 다시 그 다음 주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오면 선생님이 다시 채워주고 가서 비워내고 다시 채워주고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돼서 겨우 60점대를 맞을 수 있는 실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본인들이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죠? 네. 응? 대답이나 못하면 뭐, 약간, 그래요. 하여간 나중에 가기 전에 저기 뭐 시험을 한번 봐야죠, 시험을. 그죠? 여러분들의 뭐를 실체를 알아야겠으니까. 응? 시험은 언제 보느냐? 다 모였을 때. 문제는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원하시면 한 10분 내로 문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제가 갖고 다녀요. 저장해서 갖고 다닌다고요. 원하면 언제든지 문제를 출력해서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집에서 인강을 듣겠다고 두 분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결석을 하는 관계로 오늘은 시험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야 로테이션이다. 다음에 네가 나오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면 또 곤란한 거예요. 해가 자 우리가 지난번에 한 거예요. 이게 할당이 배분의 의미라고 그랬죠. 네. 우리가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것 있죠. 거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거기 할당적 효율적성이 의라고 나와 있죠. 의에 보면 지문 4번 있죠. 부동산 투자와 다른 투자에 대안에 따른 위험을 감안했을 때 부동산 투자의 수익률과 다른 투자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할당 배분되었다는 의미예요. 그죠? 이걸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동산 투자 수익률과 다른 데 투자하는 것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이자율을 대입한 거예요. 이게 서로 같도록 배분이 되었다고 그랬을 때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2%고 정기예금 이자율이 2% 그러면 시장의 모든 자본이 어디로 다 쏠리겠어요? 예금으로 쏠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자본 배분이 왜곡이 되죠. 모든 자본시장이 균등하게 자금이 배분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얘가 2% 준 이유는 이 시장은 위험이 작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을 작게 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위험이 크잖아요. 근데 수익을 작게 해주면 어느 누구도 이 시장에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투자자가 여기다 투자했을 때는 여기에다가 위험에 대한 대가 있죠. 이거를 감안한 수익률 5%. 그래서 이렇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5%고 얘는 2%니까 얘가 수익이 더 큰 게 아니냐. 그게 아니라 얘가 리스크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제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본시장에 투자했든 간에 투자자는 자기가 감수하는 위험에 대한 대가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초과이익은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자 개인의 성향에 따라 안전한 걸 선호하는 사람은 여기다, 위험을 감수하는 만큼의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사람은 이 시장에다 투자하게 되면 모든 자원이 균등하게 배분이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는 시장이 그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원 배분이 어때요? 효율적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무슨 이익만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완전 경쟁 시장도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에요. 균형 가격 하에서 생산과 소비가 일치하니까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도 무슨 이유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자동적으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이 있죠? 불완전 경쟁 시장의 대표적인 시장이 뭐였어요? 부동산 시장. 아까 그거 배웠잖아요. 그러면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충족이 되면. 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초과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은행에다가 적금 불입하죠. 적금 불입할 때 세금 내야 안 내요? 네? 불입할 때 왜 세금을 내겠어요? 나중에 찾을 때 내겠지. 근데 부동산은 취득할 때, 처분할 때 다 세금 내야 안 내요?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기회비용을 지불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압축을 해서 정보비용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초과이윤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지불해야 돼요? 부동산 시장은 중간선까지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정보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두 개의 크기가 같으면 얘는 정상비용밖에 못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얘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시골에 군청 얘기하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군청에서 이 도로건설 등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있죠. 그 사람이 지인들과 만나서 저녁에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갑자기 저쪽에 요즘 바빠갖고 저기 도로 내고 뭐 어디 뭐 시설 들어서는 것 때문에 공단비 바빠 죽겠어라고 할 때 그 사실을 들은 어떤 참석자가 돈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하면서 저기 땅 사놓으면 돈이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서 오늘 막걸리 값은 내가 낼게. 그래서 한 돈 10만 원 내고 수억 원을 벌게 되면 그러면 그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죠. 그런데 그 혼처이금만 사람이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인간들이 막걸리만 사주고 이슬 잡으려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얻는 대가가 5억인데 나도 5억 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초과이윤과 정보비용이 그게 같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도 무슨 이윤만 존재해요? 정상이윤만. 그 조건이 충족이 됐다는 전제하에는 얘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보는 거 두 가지. 불안정 경쟁 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두 가지 갖고 돌아가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포인트가. 더 물어보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라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여기서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는 의미 없어요. 딱 한마디 그거예요. 불안전 경쟁 시장,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117페이지 보면 중간 밑에 양가로 이번에 불안전 경쟁 시장과 할당효율적 시장이 있죠. 거기 양가 지문 2번에 보면 불안전 경쟁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에 독점이나 부동산 시장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그것만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정보의 현재 가치라고 나와 있죠. 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는 시험에 가끔 언급이 돼요. 얘도 계산 방법 중에는 알아두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리해요. 계산이 간편하니까 대입할 수만 있으면. 그러면 정보의 그 현재 가치라는 것 있죠. 정보가 확실한 가치 있죠. 정보가 불확실한 가치 있죠. 이거 빼주면 돼요. 그러면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상에서 보면 예제가 나와 있죠. 투자자 값은 1년 후에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주변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투자 결정 현재 시점에 신도시가 들어설 가능성은 몇 프로? 20%. 여기서 일단 기억할 거는 1년 후라는 거를 체킹하고, 그 다음에 확률이 50%라는 걸 체킹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서면 8,800, 들어서지 않으면 6,600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수익률이 몇 프로? 10%. 그러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가 정보가 불확실할 때 있죠. 이게 조건이 3개가 붙으면 3개도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할 때 들어서게 됐을 때, 만약에 개발이 됐을 때, 현 상태. 근데 만약에 확률이 만약에 뭐 60%라고 그러면 아닐 확률이 있죠. 이걸 곱하고 1년 후면은 10%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이따가 오후에 기출할 때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근데 이 계산식으로는 뭐는 구할 수가 없냐면, 이 조건 하에서 투자자는 얼마에 매수하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매도자는 얼마의 가격으로 매도를 했을 때 요구 수익률이 충족이 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면 이 식으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값을 못 구한다고요. 이거는 정보의 현재 가치만 구할 때 쓸 수 있는 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를 다 구할 수 있는 게 이 식이에요. 두 가지 조건을 물어봤을 때. 그래서 이거 해설에 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단편적인 거다. 그 조건으로만 물어봤을 때 효력이 있지, 만약에 출제자가 조건을 바꿔서 출제하게 되면 이 식으로 대입하게 되면 값을 못 구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는 다 알려주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분들은 쉬운 거 선호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그것도 출제한 선례가 있어요.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이거를 매수할 수 있게 돼가 요구 수익률이 충족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출제한 선례도 있어요. 다만 그때 문제는 오류가 발생을 해서 4개 문항이 복수 정답으로 처리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출제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요즘 오래전에 나왔던 애들이 다시 재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내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불확실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확률이 몇 프로였어요? 50%. 자, 50% 조건에서 요거 수익률은 미래 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바꿀 때 할인율로 쓰는 거예요. 할인율로. 근데 요거 수익률이 몇 프로? 10%라는 얘기는 100분의 10이라는 얘기잖아요. 할인해야 되니까 0.1 소수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 후래요? 그럼 1이에요. 2년이면 여기가 제곱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대 수익은 두 가지가 있죠. 들었으면 얼마? 이게 50%. 안 들었으면 얼마? 이게 50%. 그러면 이건 암산으로 되잖아요. 얼마? 얘는 두 개 더하면 1.1이잖아요. 그럼 뒤에 것 때문에 얘 7,000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정보가 불확실할 때는 얼마? 7,000. 근데 100%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하나만 충족이 되죠. 100% 들어서면 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칙은 8,800 곱하기 100이죠. 100분의 100이니까 그냥 8,800일 거 아니에요. 8,800을 1.1로 나누면 제거 되면은 얼마? 8,000. 그러면 정보가 확실할 때 8,000. 차감하면 이 정보의 가치는 얼마? 1,000만 원이 나는 거예요. 1,000만 원 미만으로만 지불하면 초과에 넣을 수 있는 거예요. 1,000만 원 이상으로 지불하면 투자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어요? 네. 물론 그렇게 해도 답은 나올 수 있어요. 8,800에서 6,600을 빼죠. 빼면 얼마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확률이 50%죠. 안 될 확률이. 2,200 곱하기 50%면 1,100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그걸 1.1로 할인하면 1,000이죠. 그죠?
똑같잖아요. 구하는 식은 똑같은데 요거는 정보의 가치만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투자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거래했을 때만 요구 수익률이 충족이 되냐고 물어봤을 때는 1,000만 원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7,700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식을 대입하면 7,700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투자자는 7,700 이하로만 매수할 수 있으면 요구 수익률을 충족하고도 남는 거죠. 이상 지불하면 손해고 정보가 불확실할 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를 가시면 자, 주택시장에 대해서 거기 보시면 이 제목이 주택시장 분석을 위한 기초 개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가 있다? 자, 주택 서비스라는 용어를 주택시장 분석을 할 때는 대입을 해요. 그럼 얘가 왜 필요하냐면, 주택 서비스라는 거는 주택에서 제공하는 효용을 나타내요. 그죠? 그런데 이걸 왜 만들어냈냐면, 주택을 물리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게 될 때, 물리적인 측면에서 주택은 이질적이에요. 서로 다른 상품이라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단독주택이 있고 무슨 주택이 있어요? 근데 공동 안에 가게 되면 아파트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면적이나 위치, 부대시설, 각종 뭐 교육시설, 교육시설과의 접근성 다 같아요, 틀려요? 다 틀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분석을 할 때, 시장 분석을 할 때 이게 일반 시장 분석이 있고 부분 시장 분석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일반 시장 분석은 시장 전체를 분석하는 거예요. 요거는 개별 부동산으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그럼 시장 전체로 봤을 때 26년도에 시장에서의 주택의 필요량이 있죠. 과연 주택을 어느 정도 필요로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 물리적 측면에서는 저 분석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면적과 위치가 다 틀린데 그럼 시세도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마다 선호도가 틀린데 단독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아파트, 연립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는 시장을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단위가 뭐냐면 이 서비스예요. 주택을 무슨 측면에서? 효용 측면에서 나누면 얘들이 동질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품이다. 그죠? 무슨 얘기냐? 아파트가 됐든 연립이 됐든 다세대가 됐든 모든 유형의 주택들이 있죠. 얘들은 물리적인 거는 성격이 달라도 효용 측면에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공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는 똑같은 상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우리 가족이 지낼 수 있는 공간,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시장에 정부는 이 공간을 제공하게 되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양의 공간을 소비하겠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적은 양의 공간을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을 분석할 때 공간 개념으로 접근했으니까. 그래서 만들어낸 단위가 뭐다? 주택 서비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시장에 고가주택이 있고 저가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얘는 공간 서비스의 양이 클 거 아니에요. 얘는 양이 작을 거 아니에요. 그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이걸 소비할 거고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이걸 소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분석할 때 가정은 시장의 주택은 고가주택과 저가주택만 있다고 분리해버린 거예요. 공간을 기준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는 일정 수준을 정해주고 일정 수준 이상의 주택을 고가주택,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을 저가주택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고가와 저가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가와 저가를 구별하는 기준. 그거 가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9억 이상이면 고가고 9억 미만이면 저가. 그러면 돈 없는 사람은 언제 9억 만들어갖고 이사 가겠어요? 이건 면적이에요, 면적. 이거 미국 애들 이론이에요. 미국에서는 13